주유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곱미터, 즉 한 평당 2,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최근 기름값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새해에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부담 얼마나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 이후 가장 뜨거웠던 2018년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총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통해서 내년도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다만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이 명확해져 산업 현장의 혼란은 일단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이 재계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결국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유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주유 수당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왔던 대법원의 판례를 행정부가 경시해서 삼권분리 원칙에 어긋났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거나 주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7.5%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오피스텔 기준 시가를 고시했다는데 일단 기준 시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해서 발표하는 시가 표준액이 적용됩니다. 내일인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1년 전보다 평균 7.52% 올라 올해보다 2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9%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과 울산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오피스텔과 함께 상업용 건물도 7.56% 올라서 2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서울과 대구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이 롯데월드타워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제곱미터당 91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시 면적이 12만 3,68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건물은 총액으로도 1조 1,300억 원이 넘어 전국 최고 기준 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최순실 씨가 살면서 유명세를 탄 강남구 PN폴루스가 632만 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고 역시 강남의 청담 에디션이 619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로는 서초구 반포 본동상가 3블럭으로 2,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종합상가 또 중구의 청평화 시장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하지만 내년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예, 이주열 총재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한미금리가 0.75%포인트로 역전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미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외 리스크 변화가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급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내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중립금리 수준을 언급하며 통화정책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도 여건 변화에 적합한 정책 운영 체계와 수단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6월 달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세집니다. 윤지혜 기자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안 됩니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1,000여 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적발 횟수는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바뀝니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형량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 이제 다들 알고 계셔서 속지 않을 것 같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사실 매년 더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앱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 산하 금융기관이라며 낮은 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고객께서 이제 고금리 대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저금리 대출로 저희 쪽으로 갈아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전화드립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명의를 알려달라는 전화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팀 수사관입니다. 명의가 도용이 되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 들어 5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만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보다 1,5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돼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없으시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해당 전화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인공지능이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용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면 통화 중인 상황에서 음성으로 경고해줍니다. 사기범들이 전화를 할 때 그 목소리 또는 그 이제 단어, 그다음에 특정 문맥들이 그 사기범과 유사하면은 사전 탐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한편 SK텔레콤을 비롯해 삼성전자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앱 개발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일이명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4.3%를 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출시 3개월이 넘은 ISA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오늘부터 담배를 못 피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만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안에 임금과 단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 도출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일부 내용에 대해 회사 측에 재논의를 요청했는데 재논의 요청 조항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 물가입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5%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웠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셨던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금융위 때 말고는요. 그만큼 올해 물가가 상당히 수치에 비해서는 큰 부담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물가 전반적으로 아주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에 근데 또 이 공공용을 중심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내년도 물가에 대한 걱정도 좀 미리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역시 수치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치하고 실제 체감하고는 괴리가 크군요. 그러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많이 이제 부대끼게 되는 상품들이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 또 생활에 밀접한 그런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와닿는데 금년에 물가 움직임을 보니까 특별히 신선식품 지수 그러니까 생선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계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한 50개 품목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9월에 11%, 10월에 11%, 11월에 10%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꼈던 게 주로 요 신선식품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올해 연간 물가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좀 되돌아서 이렇게 올해 신선식품 물가가 특히나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올여름 폭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폭염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는 유가가 조금 많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렇죠. 하반기 들어가면서 유가가 확 가라앉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물가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효과를 줬는데 그래서 금년 전체로 보면 이제 1.5%인데 이게 금년 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전체보다는 12월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전체 통계는 금년치를 전부 평균한 거라서 그렇죠. 12월 달 통계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1.3% 올랐어요. 예. 요 1.3%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9월, 10월, 11월에
이제 2%대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서.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염려는 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올 한해 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올해 내내 물가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나서요. 오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일류, 그다음에 네. 생선류, 그리고 금년에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쌀값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아, 맞아요. 예. 네, 쌀값이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예. 전기, 가스, 수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편이라서 9월, 10월에 전반적으로 보면 몇몇 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채소류, 그다음에 어패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그렇죠. 최저임금 상승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될 텐데 교통비라든지 또 택시 요금이랄까 이런 어떤 목욕값이라 할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음식점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개인 서비스 쪽에서 값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연초니까 우리 물가 걱정은 조금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신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보람이 확 사라지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거니까 새로운 즐거운 새 선물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고 일단 당장 내년에 택시요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를 거라고 다들 뭐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올라야 되는 불가피성도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인정을 못 하시는 부분들은 또 아니어서요. 근데 어차피 공공요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이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걱정을 드리는 거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전기요금을 비롯한 이제 그 정부에서 좀 틀어줄 수 있는 요금들 같은 경우는 올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기요금도 인상 요인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부가 사실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붙잡아놓은 상황이라 이게 과연 내년에도 계속 붙잡힐 수 있을지 만약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것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는 지금 이제 기본 정부가 이제 원전을 줄이고 화력 발전 쪽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화력 발전 중에서도 그 공기에 그 영향을 덜 주는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그렇죠.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그 단가가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전기 요금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적어도 내년에는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봐서 전기, 가스 이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발값, 모욕값,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값, 그렇죠. 식당의 음식값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격 상승 압력을 줄까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10%가 좀 넘으니까요. 네. 아주 명목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체 식당 같은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100%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한 40%, 30%라고 놓고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미장원이나 어떤 이발소나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은 한 3% 정도 안짝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뭐 작년에 올라간 것을 못 올렸으니까 이번에 선제적으로 많이 올리겠다 하면은, 그걸 넘어갈 수는 있어도 전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자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 5% 정도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게 10% 가까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물가 비상, 물가 대란, 뭐 위기 뭐 이런 식의까지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적어도 물가 차원에서는 몇몇 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선 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몇 개의 특이한 상황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뭐 과거와 같이 3%, 4% 이렇게 올라갈 염려는 저는 없다고 봐서 일단은 몇몇 개 어떤 걱정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물가 걱정 좀 그만하자. 그리고 정부도 서민 생활이 지금 굉장히 그 다른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거를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는 아주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 생활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생활 물가라든지 또는 신선 물가를 선제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에 저는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얘기는 아마 저도 올해 거의 하루에 한 10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로 올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던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용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제 총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하고 이게 미칠 영향들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좀 오해를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오늘 좀 섬세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공인노무사회 박영규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오늘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그 시급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8,35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월급 근로자나 이제 주급 근로자에게 줄 때는 환산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는 주유와 관련된 주유 수당을 포함하느냐, 주유 시간을 포함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기존 시행령이 그 소정근로시간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이 소정근로시간에 이 주유 시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 소정근로시간에는 이 주유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례를 근래에 했던 거고요. 예. 한 최저임금이 한 30년 운영됐거든요. 이 기간에는 이제 다들 당연히 이 주유 시간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문안을 보고서는 이건 포함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에 좀 해석상의 논란이 있던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는 좀 논란을 해소한다. 그렇죠. 종식킨다 이 차원에서 사실은 주유와 관련돼서는 논란이 없어 왔는데 근래 이제 2년간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16.4%, 10.9%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주유 수당이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그렇군요. 주유 수당은 그동안 계속 줘왔던 거고요. 최저임금에 계속 포함이 돼 왔던 건데. 맞습니다. 예. 법으로 물론 딱 규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주유가 유급으로 돼 있는 거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게 이제 1988년도인데 이때부터도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주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명문화한 건데. 예.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올해 2번 연속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게 이제 그렇죠.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명문화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수치상으로 실제로 그 비용 부담이 이제 사업주들한테 뭐 얼마가 확 늘어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기존의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늘어나는 건 없죠. 근데 원래 주고 있던 거니까. 그렇죠. 줘야만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주유수당 정도 해당하는 비율 최저임금에서요 16.8% 정도 됩니다. 17% 정도. 예,
50%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 만약에 이 주휴 시간을 이 소정근로 월 소정근로에서 빼면 기존의 월급 근로자들은 17%의 임금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정부로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계에서 그렇게까지 부용 부담이 크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 부분의 부담을 좀 기업주들의 부담도 좀 줄여주면서 또 그만큼 근로자들의 이 임금 삭감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정휴일이라고 노사 간 합의한 휴일도 원래는 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 시간에 포함돼 있었는데 행정해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국무회의가 한 번 더 연장된 거는 약정휴일까지 넣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봐서 약정휴일은 뺐고요. 그 주휴 시간만 이제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이제 최근 현대모비스였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신입사원 초봉이 5,700이 넘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약정 휴일 수당 문제도 그렇고 주휴 수당 문제도 그렇고 등등등이 다 이 복잡한 임금 체계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임금 체계의 문제가 좀 큽니다. 아까 5,400 연봉인데 최저임금 문제다라는 것은 그 사업장의 기본급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들이 많은 거죠. 이제 왜 이렇게 해왔냐면요. 이제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연장 야간 휴일구를 하려면 이제 할증해서 줍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는데 이 통상임금 기준이 보통 기본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추고 그래서 할증되는 임금도 낮추게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만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라 노조도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동조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노사가 같이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OECD 최장 그 노동국가 2위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69시간인데 연간 이걸 1,800시간으로 줄이자라는 게 현 정부 목표였고 그래서 노동시간 줄이고 노동시간 줄인 만큼 뭐 고용을 늘려보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 되게 좀 현재 어려워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이제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서 이제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거니까요. 단기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효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한번 가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었고 재계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 주휴수당은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지, 그건 그래. 파업도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적용되면은 임금 안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주휴수당 이 문제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아주 경직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파업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노동자와 관련돼서 파업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일반 임금 지급 원칙은 아니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을 안 해도 주는 그런 그 임금은 제법 많습니다. 뭐 연차휴가 쓰시면 쓰더라도 임금은 주거든요. 연차휴가도 유급휴가고 뭐 유급휴일도 많고. 뭐 근로제의 날도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무노동 무임금을 그 빗대서 요번 그 이 주휴 문제, 주휴수당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임금은 노동을 제공해야 받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요 주휴 문제, 주휴일 문제나 주휴수당 문제에 무노동 무임금을 탁 대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게 1953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적용됐던 게 이 주휴 시간, 주휴 수당이라는 건데 벌써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65년 됐죠. 65년, 이제 70년 다 돼가는 건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주휴수당이 만들었던 건 당시 열악한 근로자들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준다는 지원한다는 차원이었던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그럼 65년 된 이 제도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뀐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에로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그 내년이 이제 100주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게 일주 40시간 노동에 일주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주 유급 휴일을 주는 게 뭐 그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렇게 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을 없애는 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65년 된 또 그 역사와 이 전통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이 그 시대에 따라서 법명에는 있지만 법문에 있지만 잘 안 지켜져 온 게 더 크거든요.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 안 지켜지던 것들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 좀 많이 만나거든요. 요즘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 주휴수당 문제나 주휴일 문제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접근하면 좀 사회적 어떤 이제 그 불안이나 아니면 그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나 그렇죠. 뭐 그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뭐 이런 등등으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기존에 있던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의 좀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가면 좀 더 큰 문제,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아직은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뭐 바람잘 날 없었다, 다사다난했다. 연말에 쓰는 표현을 아마 올해 서울 집값에 적용하면은 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또 좀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죠. 바깥 온도랑 서울의 집값 온도랑 분위기 비슷할 정도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주인공은 서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또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아예 역시 뭐 서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올해 저희 비즈플러스 시간에 가장 많은 출연을 했던 두 분을 그래서 오늘 더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명지대 권대중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으로 두성교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첫 질문은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공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올해 네. 부동산 시장 좀 압축해서 평가하시면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였다고 생각하고 시장 자체는 뭐 혼란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6.13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그랬죠. 확 올랐죠. 예, 그동안 올랐던 거에 아마 2배 이상 하반기에 거의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여름철부터 하반기에 다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냉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우리 푸트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널뛰기 장세가 사실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잠잠했었는데 9월 달에 즉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오름으로써 9.13 대책을 만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한편에서는 롤러코스터 같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한편에서는 또 지금 7, 8월 달에 많이 오를 때 또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주택을 사신 분들은 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택을 사신 분이나 또 파신 분이나 모두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 자산시장도 그렇죠. 다 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만은 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정말 승자가 딱히 있었다. 예, 없었던.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도 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은 승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딱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 교수님하고 네.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포인트를 아까 6.13 지방선거 이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그때 지금 조금 전에 CG가 나왔지만 이제 6월달, 5월달만 해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던 게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됐거든요. 예. 투기 과일 주고 투기 지역에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9월달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걸로 나온 거는 거래량이 6월, 7월달 거래량이 9월달에 나옵니다. 두 달 뒤니까.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 내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9월달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것은 6.13 선거 끝난 이후에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과 용산역 역세권을 지어하겠다는 거, 이 철도를 지어하겠다는 것 때문에 주변 지역이 다 올랐고요. 거기다 이제 여의도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처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 동작 이쪽을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매 의식으로 그 주변 지역의 구까지 다 또 올라버렸거든요. 그게 6월,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거래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게 된 동기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당선되면서 흘렸던 말들이 가격을 올리게 했다. 그래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흉처럼 들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은 그게 뭐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누적됐던 것들이 폭발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만 해왔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하든지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계속 그 규제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더불어서 폭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권 교수님께서 올해 집값 급등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급등했던 집값이 이제 안정세를 되찾았던 그 포인트를 이제 우리 두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시면요. 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가격 자체를 많은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 억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충분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자 9월 13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적인 게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네. 종부세를 더욱더 강화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심리적 압박을 최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해서 기존의 DTI나 LTV 등등에서 많은 대출 규제가 있어 왔지만 이것을 DSR의 본격적인 집행을 통해서 대출을 어떻게 보면 문턱을 높인 정도가 아니라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다.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수요를 굉장히 압박시킨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이게 수요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울에 부족한 그러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들을 수도권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이 부분들을 연말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신도시, 제가 3기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 신도시를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수요 억제의 지속과 공급 확대 방안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안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소재가 그렇죠.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하여금 시중의 유동성 부분을 일정한 방향에서 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또 종부세 부분이 물론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종부세 부분이 어쨌든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됨으로써 원형이 그렇게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9월 13일 이후에 어떤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 약 7주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상태가 아마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은 이따가 조금 더 두 박사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로 좀 기대를 하고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 대략 한 8번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올해도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대책들 그렇게 나왔는데도 서울 집값이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 7, 8월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던 걸 보면은 그동안의 부동 대책들은 별 약발이 안 먹혔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공 교수님 그러면 결정적으로 정부 대책은 9.13 대책이 한 방으로 그냥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금년 2월 20일 날 내놨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것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잡는 데 결정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두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은 5가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2가지가 시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인데 이거는 당장 시장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 12월 1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이제 부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막아버리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을 잡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빤한데 지금 요약을 딱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의 대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왔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우선은 이제 지치게 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여당이 지금까지 큰 대책 한 12번 정도 내놨거든요. 12번이었어요. 네, 12번 정책 중에서 8번이 규제였고요. 4번이 이제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 공급 정책은 지난 8.27 대책에서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투트랙 작전을 쓰면서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공급 대책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권 5년 동안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속적으로 규제했던 이유가 여당이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안 내는 게 더 결정타였고 재건축 시장을 막은 게 또 공급을 막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재건축 시장을 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대거 늘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서울 주변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딱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네네. 왜 서울의 집값은 잡혔다고 봐야 이게 안정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의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은 이제 뭐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첫째는 이제 그 동안에 오른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따라잡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같이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사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들이 강도가 계속해서 추가되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9.13 대책에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층들의 어떤 수요 심리를 완전히 틀어막는 사면 초과에 빠질 정도로 틀어막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예를 들면은 작년에 서울에 있어서 1년간 올랐던 폭들을 우리 전체 평균을 낸다면은 4.9% 정도 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차이가 크겠지만 평균으로 하면 한 4.9%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년간 거의 1년간 오른 폭이 6.8%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13 이후에 7주간 하락되는 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 정도지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8%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한편에서는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만 오른폭 중에서 그 상태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공급이 많아서 전환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규제로 전환된 겁니다. 그럼 아직은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충분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막다 보니까 유동성을 막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을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5억, 10억 되면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지 공급량이 많아서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안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세로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살 수가 쉽게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크다 이 말씀이죠. 수요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두 박사님이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대구,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지방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또 어느 정도 물량들이 지금 사실 수요자들은 많이 떠났는데 물량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있어서도 뚜렷한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침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미분양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혹시 사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적절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조금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내년에 달라지는 것 중에서 역시 제일 힘센 거는 종부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이 재편됐죠. 지난 12월 21일 날 청약 시장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분양을 합니다.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해야 되고요.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이제 주택자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규제 지역 이내에서는 아직도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과열될 수 있지만 재고주택 시장은 내년에도 어려울 거밖에 없죠.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기 지역은 뭐 그런 대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겠나. 또 청약 시장도 인기 있는 지역은 굉장히 그 비율이 셀 거고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럴까요? 서울에서는 없을 겁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가면. 네, 정부가 지금 4곳을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곳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안 간다고 봐야 돼요. 서울 사람들이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을 거고요. 서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미분양 가능성도 있죠. 청약 통장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이번에 수도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대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 대기 수요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갖기 쉬운데요. 실제 공급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던 게 밀려서 내년으로 그렇죠. 넘어갔다 이 말씀인 그런 거죠? 물량까지 합쳐서 내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신규 분양 물량, 예정 물량은 약 한 38만 호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호 정도 예상을 했다가 한 53%밖에 분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많이 못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경우에도 최대한에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야기한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고하고 토지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양이라는 부분들은 정부 발표에서도 나오다시피 빨라야 2020년 내지는 2021년 이후에야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를 대기로 하면서 나중에 주택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년의 수급 상황에 있어서 조금 숫자와 관련돼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전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두 박사님께서 내년 전망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내년에도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공급과 우리가 수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요 부분은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수요층들에 있어서 변화가 이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 예정 물량이 한 38만 호인데 입주 예정 물량도 한 38만 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물량이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물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래량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활기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상반기에는 굉장히 약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는 하반기쯤이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내년 내내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요층들이 심리적으로는 많은 이제 압박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장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우회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 교수님한테는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그럼 집 삽니까 맙니까? 저는 내년 1년 동안은 그 주택 구입을 재고주택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은? 네, 재고주택. 기존의 주택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년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아무래도 내후년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계속되면 경제까지 침체되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일단 대출이 규제되는 동안은 뭐 주택 가격은 꺾이고 또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 떨어지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신규 분양 시장은 그 자리가 좋으면 내년에 청약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가점이 높은 사람들. 네. 명쾌하게 잘 끊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신세정 교수와 물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역시 전망이니까 뭐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요즘 뭐 여러 언론에서 물가 비상 하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 분위기가 너무 또 조성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적어도 물가에 대해서만큼은 공포 분위기에서 조금 빠져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클로징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저희 비즈플러스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쉽게 잘 접근하는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